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티그마의 정신분석 강의 5번째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해드릴 내용에 대한 짧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상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정신분석의 임상 상황에서 어떤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또 그 과정들을 라강의 정신분석의 이론에 근거해서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는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강의는 이제 갑자기 그런 미시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던 관점으로부터 뒤로 훅 빠지게 됩니다. 빠져서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신분석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혹은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혹은 문명 전체의 역사와 관련해서 정신분석이라는 이 행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지,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지 혹은 해야만 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중심적인 테마는 응시입니다. 응시라는 것을 인류가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응시를 다루는 기술들이 문명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출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심지어는 그 응시를 다루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면 박물관과 같은 것들이 구조화되어서 건축이 되고 인간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응시가 결국은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그래서 그 응시를 지배하는 자가 어떻게 인간의 재생산이라고 하는, 인간의 사회적인 방식으로 인간을 재생산하는 그런 권력의 작용이 포함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오늘 강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까지의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규정하고 선명하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뭐 구체적으로 정신분석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가능하면 제 희망은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해왔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강의의 마무리인 만큼 강의를 선명하게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각자의 사고 속에서 질문들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강의를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고 조금 의문점이 남겨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참조의 텍스트를 선택을 했는데, 그게 르장드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라강의 제자이기도 했었고, 라강의 제자였다가 나가서 자기 자신만의 인류학적인 연구를 계속해 나갔고, 또 정신분석가로서의 활동도 해 나갔고, 그래서 현재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지금 생존해 있는데 주목받고 있는 인류학자이기도 한데, 제가 정신분석의 연구가 어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방향과 교차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연구자의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일부 소개해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그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신분석의 위치가 어디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래요. 정신분석이라는 실천은 사실상 그 이전에도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인류의 실천들의 변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아주 고대에는 주술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증상을 다루려고 했죠. 인간의 증상, 누군가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고통을 혹은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주술사가 그 인간을, 아주 고대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까지 멀리 고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뭐
무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간의 증상을 다루는 그러한 역사적인 전통은 있어 왔던 것이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 주술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가 권력을 획득했을 당시에는 그 주술사들의 자리를 퇴마사들이 기독교의 퇴마사 혹은 뭐 불교의 퇴마사, 이 퇴마사들이 담당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는 전근대적인 종교적 행위들이 힘을 잃어가는 시점부터는, 즉 중세가 저물어가는 시점부터는 고해성사가 그 역할을 담당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현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응답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상담사들인 것이죠. 상담사들이 결국 인간의 마음의 그 혼돈을, 인간의 마음에 등장하는 그 증상과 같은 것들을 규정해주고 달래주고 해석해주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르장드르는 지식인들까지 포함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식인들 역시 일종의 미디어에 등장하는 패널의 위치에서 어떻게 증상을 다룰 수 있는지를 그 역사 속에서 그 증상과 마주하는 인간의 운명을 달래주거나 혹은 안정화시켜주는 그 역사 속에서 자신의 어떤 의미에서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의 와중에 정신분석은, 특히 락카니안 정신분석은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텍스트는 거울 속의 신이라는 텍스트예요. 아직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이 르장드르 책은 다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많은 연구자들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계기는 그 사사키 아타루라고 하는 일본의 연구자가 야전과 영혼이라는 책을 아주 젊었을 때 썼죠. 30대.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근에 번역이 되어 나와서 극찬을 했던, 뭔가 좀 아주 젊은 일본 연구자를 매료시켰던 텍스트였던 것 같아요. 사사키 아타루라는 사람이. 자, 그런데 그 르장드르라는 사람이 아타루를 매력시켰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 읽어 보셨던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사사키는 거의 락강을 능가하는 사람으로서 르장드르를 평가해 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장드르의 연구 속에는 결국은 정신분석이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영역들이 있어서, 자, 그 텍스트를 꼭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정신분석의 위치를 인류학적인 차원에서 해명해 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한 개인의 이미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게 나 자신의 어떤 첫인상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사회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미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한 공동체가, 국가가, 한 사회가, 한 체제가 규범화하느냐의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르장드르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런 연구를 현재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시대에만 한정해서 하기보다는 전 역사를 다 횡단하는 방식으로, 특히 유럽의 역사의 기원이 되는 로마법과 종교에 관련된, 중세에 관련된 다양한 그런 텍스트들을 섭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를 도그마주의 인류학이라고도 불러요. 어떻게 한 시대의 지식이 혹은 어떤 담론이 도그마의 형식으로 우리의 개인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지, 그와 같은 접근법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도그마주의라는 방식의 타이틀을 부여해 주기도 하죠. 도그마라는 거는 이데올로기보다 좀 강한 개념이에요. 이데올로기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배받고 있는 그런 담론적인 틀을 이야기하는데, 도그마는 그거보다 더 광신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이죠. 어떻게 우리가 광적인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를
권력의 이미지에 내어주는지, 혹은 그 권력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규정되는 것을 허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인류학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르장드르는 그 이미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미지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락강의 차원에서 설명을 해보자면 상상계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락강의 상상계 개념은 사실 여러 가지 변화를 겪기도 했어요. 초기의 락강은 그 상상계를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계로부터 흘러나오는 의미의 수준에서 파악하는, 좀 상상계 자체의 위상을 굉장히 낮게 잡는 그런 접근을 했었던 것이기도 한데, 후기로 갈수록 상상계는 이미지로서 등장하는 모든 것이다, 혹은 재현이다, 자기 자신을 재현하는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이 상상계라는 개념에 대한 규정을 조금 변화시키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르장드라가 말하는 이 이미지라는 개념, 어떻게 우리는 재현되는가, 어떻게 우리 자신은 그 이미지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의 실제를 포기하게 되는가, 이런 개념들이 락강의 상상계 개념과 어느 정도 교차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락강의 상상계 혹은 락강의 이미지는 결국 시각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지라고 한다면 보여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락강의 연구에서는 이 이미지, 보여지는 것은 본다는 행위를 가정하는데, 이 본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 이전에 다른 차원을 토대에 위치시키고 있다라는 논제로 유명한 것이죠. 그게 바로 응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존재이기 이전에 보여짐을 당하는 존재, 즉 응시당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장드르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정신분석의 인류학적인 차원을 짚어보기 이전에 이미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응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응시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다룰 수 있는지, 본다는 것과 보여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빌 비올라라는 비디오 아티스트의 작품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물속이에요. 물속에 한 남자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혹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 자, 그런 이미지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지를 거꾸로 돌린 거죠. 물에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한 다음에 다시 거꾸로 뒤로 돌려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이미지를 만드는, 빌 비올라의 작품들이 대체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을 역행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미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기본적이고 관념적인 태도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이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고 정반대의 방식으로 혹은 더 느린 속도로 움직이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 이미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을 해체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왔던 작가인데, 빌 비올라, 뭐 다 아실 거예요. 빌 비올라의 작업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검색해 보셔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나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빌 비올라의 작품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미지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규범적으로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방식의 정동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드리고 느끼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건데, 빌 비올라는 제가 석사 논문의 주제로 다루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언어적인 방식으로 포획할 수 없는 이미지의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고 예술가들은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작가의 작품들을 연구를 했었는데, 일단 먼저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시의 문제는 두 가지 개념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시의 문제는 결국 신의 문제이고, 그리고 자아의 문제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한 사람의 정체성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인 것이죠. 한 사람의 이미지가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미지를 모아주는 테두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라는 생각, 그래서 내가 나답지 않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고통스러워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정확히 보아주지 않고 오해하는 것 같으면 또 거기서 고통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다 라고 말해지는 그 이미지의 집합을 우리는 자아라고 불러요. 이게 자아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바로 그 자아인 것이고, 근데 이 자아가 구성되는 과정 속에서는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신은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인데, 정신분석에서는 이 신이라는 것을 대타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어떤 보증하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증의 증거로서 우리는 응시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나 자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대타자, 혹은 내 눈앞에 바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무언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나를 압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응시의 주인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고, 종교에서는 그걸 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에서는 그걸 대타자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락강은 거울 단계를 통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거울 단계라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울 단계라는 것은 락강의 초기 이론이죠. 결국 한 아이가 파편적인 자신의 신체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자신의 신체를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로 파악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은유적인 방식으로 락강이 거울 단계라는 표현을 썼죠. 물론 실제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거울이 없다 해도, 거울이 없는 문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울이 전혀 없다 해도 결국 한 아이가 그 파편적인 충동의 세계, 폴리모프의 충동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사지가 절단된 것이 아니고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존재다, 하나의 이미지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울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아이 자신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울 속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첫 번째 타자의 이미지인 것이죠. 이 아이에게는 결국 자기 자신과 굉장히 닮은 하나의 이미지를 거울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건 1단계적인 거울 단계의 이론이죠. 단지 거기서만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울이 있어도 아이가 자신의 이미지를 통일된 형체로 파악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제3의 요소 하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제3의 요소가 바로 태타자인 거예요. 즉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 어머니라든지 아버지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어떤 어른, 아이에게 자 저게 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확언의 부모 혹은 대타자, 권력을 가진 누군가의 응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관계 안에서는 결국 세 개의 응시가, 세 개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아이가 거울을 바라보고 있고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보는 그 시선이 있는 것이고, 그 거울 속에 있는 시선이 바로 다시 거울 이미지를 통해서 아이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시선이 일단은 교차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개의 시선만 가지고는 정체성이 구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정체성이라는 것은 권위에 의해서 규정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아무리 나 자신을 어떤 이미지로 상상한다 해도 사회적인 권력의 응시가 그것을 인증해 주지 않으면 나는 그 정체성을 갖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미지로서 획득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식에도 보여지는 것처럼 이 A와 A점은 우리 지난 강의에서도 어떻게 한 개인이 자신의 증상과 만나는지, 첫 번째 욕망의 대상과 만나는지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던 도식인데, 거기에 큰 A의 응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증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 대타자의 응시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장소에서 발견되는데 궁극적인 장소는 바로 신의 응시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시의 장소가 결국은 이 응시가 출현하는 근원적인 장소이고 우리의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근원적인 응시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응시라는 건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의미에서 안정화의 장치처럼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응시를 느낌으로써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받을 수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지만 이 응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대상 A예요. 이것 자체가. 다시 말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는 사라지고 그 부모를 구성하고 있던 네 가지 부분 충동이 떨어져 나와서 우리의 무의식을 떠다닌다라는 의미에서는 대상 A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응시는 그런 의미에서 위협적인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 응시가 단지 어떤 신의 응시, 선한 신의 응시처럼 우리의 존재를 안정화시키는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응시가 우리를 위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오래된 도식, 제가 자주 사용하고 락강 세미나 11에서 사용했던 시각과 응시의 도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한쪽에는 인간의 눈이 있고 다른 쪽에는 응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구도 안에서는 이 응시에 우리가 노출이 되는 것이죠. 응시에.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본다라는 이 응시, 주인 없는 그 응시의 공격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예요. 대상 A가 출몰하는 건 우리에겐 스트레스니까, 우리를 교란시키니까. 특히 응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구강충동의 그 공백, 구강충동의 거식증, 구강충동으로 인한 폭식증을 설명드렸잖아요. 자, 응시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건 이 응시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죠. 이 응시를 여러분 그 왜 영화들 보면은 지구가 멸망한 이후에 아무도 남지 않고 단지 생존자가 한 명이 텅 빈 폐허가 된 도시를 걸어다니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SF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구 멸망에 관련된. 자, 그런데 그런 장면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느끼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면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지만 응시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폐허가 된 도시에서는 오히려 그 응시를 필터링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 사람들의 응시, 저 사람의 응시, 나와 알고 있는 지인의 응시, 혹은 지나가는 행인의 응시, 이와 같은 우리가 그 대상 A로서의 응시를 위치시킬 수 있는 필터링의 장소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텅 빈 공간이 생겨날 때에는 오히려 그 응시와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응시는 우리에게 항상 어떤 의미에서는 쾌락을 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불안을 조장한다라는 것. 그게 결국 증상의 대표적인 특징인 것이죠. 양가성인 것이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는 탐닉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큰 사물의 특징이기도 하고 실제의 특징인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스크린으로 막는다라고 락강은 이야기하죠. 그 응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응시를 스크린으로 반쯤 차단한다라는 거예요. 반쯤. 저 스크린이 바로 이 응시는 하나님의 응시일 거야. 이 응시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응시일 거야 라는 종류의 스크린 장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크린의 장치가 결국은 우리에게 그 응시를 상징적인 대타자의 수준으로 돌려놓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응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상징적인 대타자의 목록을 찾아내고 그 목록에서 누군가를 하나 선택하는 방식으로 그 응시를 해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시, 부모님의 응시, 혹은 마음속에서 부모님이 나를 지켜보는 듯한 응시로 우리가 필터링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징계적인 틀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조현병의 세계에서는 어떤가요? 그 응시는 즉각적으로 실제 누군가로 전가되게 되어 있어요. 존재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실제처럼 느껴지는 감시자의 응시. 나를 위협하는 아주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 선택된 그런 목록들이 이 대타자의 응시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위협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조현병의 세계에서는 이 응시의 노출을 굉장히 항구적인 위협으로 느낀다는 것이죠. 물론 슈레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신을 상정을 했죠. 신인데 그 신은 상징적인 신이 아니라 이기적인 신이었고 성애적인 신이었죠. 그래서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슈레버가 후기로 갈수록 이 망상이 구축되면 구축될수록 여장을 하게 되죠. 굉장히 많은 조현병자들이 여장을 해요. 여자의 옷을 입어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여성 조현병자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옷을 입거나 뭐 화려한 옷을 입으려고 하죠. 그게 이 응시에 조우하려고, 이 응시에 조응하려고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성애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의복도착도 마찬가지고, 성도착의 세계에서는 의복도착도 마찬가지고, 뭐 노출증과 과람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필터링하고 스크린을 설치하는 문명의 다양한 장치들이 조금 뒤에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테지만,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쪽에서는, 즉 우리가 응시를 받는 쪽에서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 응시를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 응시를 상징화된 대타자의 위치에 올려놓고 그 응시가 우리를 감시한다라는 방식으로 필터링을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너머를 보지 않고 시각에 상징화된 대상들만을 보는 수준에서 우리의 시각을 한정시킨다라는 거죠. 그 너머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너머를 보면 응시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조현병자들과 대화를 하고 조현병자들과 마주하고 있을 때는 섬뜩한 느낌이기도 하고 동시에 뭔가 통찰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기도 한데,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걸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목록화시켜 놓은 한정된 시각 안에 우리의 시선을 머무르도록 하는데, 정신증의 세계에서는 그 너머와 마주하는 듯한, 그 너머를 보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라는 거죠. 청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조현병자들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걸 듣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건 실제로 있는가? 물론 실제로 있는 건 아니지만 무의식의 실제이긴 하니까, 무의식의 실제 속에서 우리는 그것과 접근할 수 없는 필터링의 구조 안에 갇혀 있는 반면에, 조현병이나 정신증의 세계에서는 그 너머를 듣거나 본 듯한 느낌을, 그리고 실제의 차원에서는 실제로 그 실제를 감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상징계를 통해서 그 너머를 보지 않는 신경증의 세계에서는 바로 이 시각의 상징화된 대상들의 표면만을 보고 그로부터 반사되어 나오는 자아를 구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울 관계인 거예요. 거울 단계. 우리는 거울을 보고 무엇을 보는가 하면 목록화된 이미지를 본다라는 거죠. 목록화된 이미지. 우리는 거울의 이미지 그 자체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에는 언제나 목록화된 이미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거나 혹은 돌아가서 한번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울 속에 있는 본인의 이미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이미 설정이 된 이미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 속에 나는 너무 늙었거나 너무 어린 거예요. 거울 속에 있는 나는 너무 말랐거나 너무 살찐 것이죠.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 속에 나는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남자이거나 여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적인 상징계의 규범과 권력이 목록화시켜 놓은 이미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것 말고 그냥 한 인간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거울 속에서 상징화된 어떤 대상을 보게 되고 그 대상이 나라는 방식으로 자아를 구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응시라는 것에 감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는, 그렇게 내가 거울 속에 나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시하는 응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는 빌비올라의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제가 보통은 스키모토 히로시의 작품을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기마타의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작가, 국내 작가죠. 뭐 세계적으로 상당히 알려져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 히로시의 작품하고 어쨌든 논리는 비슷해요. 근데 물론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정도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사진 작품이죠. 사진 작품이고 어떻게 찍혀진 것인가 하면 밤새 찍힌 거예요. 사진인데, 비디오가 아니고 사진인데 밤새 이 셔터를 열어놓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니까 빛이 거의 없었지만 그 셔터를 열어놨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빛도 다 들어온 거죠. 모든 빛이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낮에 그렇게 했다면 이 이미지가 다 날아가 버렸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밤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로에 차들이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혹은 행인들이 밤이긴 하지만 어쨌든 걸어서 다녔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게 셔터를 오래 열어놓게 되면 그런 모든 움직임들을 소멸해버리죠. 마치 안개가 이렇게 스며든 것처럼 희뿌연 이미지만 남고 그들의 흔적들은 다 사라져버리죠. 자,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시각이 어떻게 폭식증 속에서 소진되면 응시를 출현시키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는 제가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락강미술관의 유령들에서 설명을 했던 논리인데, 이미지의 폭식증이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인데,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는 구강의 폭식증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많은 걸 먹는 와중에 결국 우리가 탐닉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공백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지의 세계에서 똑같은 구조가 결국 대상 A가 떠돌고 있는 장소에서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모든 것을 다 보려고 할 때 그 시각의 폭식증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공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텅 빈 거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텅 빈 거리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응시라는 거예요. 텅 빈 거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구가 멸망한 뒤에 도시가 그려지는 영화를 보면 응시가 느껴진다고.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도 우리를 보지 못하는, 볼 사람이 없는 상황이 설정이 되면 오히려 우리는 거기서 강력한 응시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언가 응시가 떠다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텅 빈 거리에서는 응시가 떠다녀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텅 비워지지 않았다면, 이 거리에 우리가 그냥 낮에 서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응시는 느끼지 못할 거예요. 시선은 느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텅 비워져 버렸을 때 응시가 출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에도 그 응시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응시공황장애라고 불러요. 이런 진단명이 실제로 있는 거, 공황장애는 있지만 응시공황장애라는 단어는 제가 붙인 명칭인데, 많은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내담자들이 이 응시에 대해서 자신을 노출시킬 때 아주 극렬한 고통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요즘에 미디어에 노출되는 일이 많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라든지 어쨌든 방송인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의 폭식증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이 있을 때 이런 공황장애의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전에는 광장공포증이라고도 불렀어요. 광장에 나가면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 여러 사람이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 속에서 호흡이 막히고 곤란해지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광장공포와 동일한 논리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응시공황장애인 것이죠. 어디 있어도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는 듯한 거의 정신병적인 수준의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응시가 통제되지 않고 출몰하는 것에 자신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경증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응시라는 것이 결국은 날 것으로 출현할 때, 저런 이미지 속에서 출현하는 것처럼 날 것으로 출현할 때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증상적인 것이니까. 증상적인 것인데 우리가 왜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가 하면 무의식의 어떤 특정 부분은 그걸 탐닉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공포와 불안을 탐닉하고 있는 것이니까 포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대놓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성도착의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도착의 구조에는 곳곳에 이 응시를 다루는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아주 명백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노출증과 관음증이죠. 노출증은 결국 나를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일까요? 그 눈앞에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바바리맨들이 눈앞의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시킴으로써 쾌락을 느낀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성도착의 구조 안에서 겨냥되고 있는 응시의 출현은 그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응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경악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력한 응시를 이 사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출증에 관련된 이런 증상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 학교 앞에서 배회하는 그런 바바리맨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남자들 혹은 여성들이
아무도 없는 데서 옷을 벗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누군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응시가 출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충분히 노출증의 쾌락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관음증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관음증자다라고 흔히 정신의학에서 그냥 진단해버리는 많은 스펙트럼 중에서는 지금 정신분석이 말하는 그 관음증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들은 관음증자는 아닌 거예요. 몰래카메라. 관음증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잘 보이지 않아야 돼요. 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느껴질 때 어렵게 무언가가 엿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응시가 출현하는 거죠. 응시가. 이것에 대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철학자였던 사르트르가 굉장히 정확한 해명들을 해주었고 그걸 다시 락강이 세미나 11에서 인용을 했었어요. 어떤 것인가 하면 누군가가 열쇠 구멍으로 방 안의 풍경을 훔쳐보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방 안의 풍경이 아니고 이걸 훔쳐보고 있는 그 응시를 자기가 대리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언가 보는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뭐 몰카를 찍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냥 관음증이기보다는 그냥 파렴치범인 거죠. 관음증과는 다른 성추행범, 성폭행범들인 것이죠. 근데 관음증 역시 범죄를 작동할 수 있지만 어쨌든 관음증은 응시가 문제가 되는 성도착의 구조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노출증과 관음증이라고 하는 증상 말고도 다른 성도착의 영역에서도 응시가 문제시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세디즘과 메저키즘에서도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 자체가 쾌락이 아니라 그 고통이 가해지는 것을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거기서 쾌락이 증폭된다면 응시가 포함된 도착인 것이죠. 메저키스트도 마찬가지. 마조이스트도 누군가로부터 아주 피약적인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고통 자체가 이 사람에게 쾌락을 준다기보다는 그 고통에 의해서 일그러지고 추락하는 자신의 모습을 어떤 자가 바라본다라는 관점에서 쾌락이 느껴진다면 거기도 응시가 포함된 성도착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락강이 루브르라는 책에서 제가 소개했던 드클레랑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의 사진 작품이에요. 이 사람이 군대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사진을 찍었던, 중동 지역에서는 다 이슬람교도들이니까 저렇게 베일을 두르는데 남자건 여자건 베일을 두르는데 그 베일을 두른 이미지를 엄청나게 찍어댔죠. 이 사람에게는 이것 자체가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행동들이었던 거예요. 무언가를 이렇게 가리면 오히려 시각의 영역은 축소되지만 응시가 출현한다는 거죠. 저렇게 가리면 우리는 더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각이 아니고 응시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드클레강보라고 하는 이 의학자는 락강의 박사 논문 지도 교수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시각을 상실해서 각막 수술을 잘못해갖고 각막 수술, 백내장 수술을 잘못해서 시각을 상실하고, 시각을 상실했을 때에는 물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짐작할 수 없지만 결국은 응시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았을 것 같아요. 시각이 사라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각의 영역이 축소되면 응시가 출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응시를 탐닉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응시에 자신을 민감하게 노출시키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자신의 시각을 상실하고 권총 자살했던 아주 인상적인 특이한 이력을 남겼던 정신의학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 역시 성도착과 그 천에 관련된 성도착의 구조를 연구한 사람으로 상당히 유명세를 타기도 했던 정신과 의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락강이 루브르에서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자,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응시를 여러분들에게 응시라는 것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자,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규정하는 데 이용되는지, 그 힘이 어떻게 우리를 사회 속에 위치시킬 수 있고 혹은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도록 만드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면 초자라는 개념은, 이것도 프로이트의 아주 특이한 발명품 중에 하나이고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초자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초자가, 누군가가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이 초자라는 것이 어떤 실체도 없고 생물학적인 배경도 존재하지 않는 어떤 심리적인 장치가 그 어떤 생물학적인 장치보다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초자라는 거예요. 초자. 그런데 초자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탐사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인간을 이해하는데 이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초자에 대해서는 내가 초자만 딱 따로 떼어서 강의한 내용이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초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시면 자클락 밀레의 텍스트와 강의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초자를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초자가 응시의 힘을 받아서 작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초자가 우리가 누군가의 응시에 감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우리의 양심에 꺼려지는 일을 했을 때 응시가 정말 실제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엄습하는 경험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응시라는 그 힘은 무의식의 그 추상적이지만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그 힘은 초자의 영역에서 상징계를 작동시키는, 왜냐하면 초자라는 것은 결국 상징계와 함께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함께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상징계가 됐어, 우리 합리적인 이성이 됐어, 그만해 라고 해도 초자가 초월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파괴시킬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초자의 떠밀림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렇듯이 초자의 힘으로서 작동하는 그 응시의 작용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징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징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그런데 동시에 이 응시는 초자가 아닌 단순한 대상 A로서 기능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는 아주 초과적인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자의 응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응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자의 감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최소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양심의 거리낌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감시받는 듯한 뒤통수가 뜨거운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응시가 출현할 때에는 설명도 없이 우리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파괴적인 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응시라는 것만을 가지고도 결국 우리의 세계가 어떻게 수시로 초과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수시로 초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를 시각의 차원에서 이렇게 관찰해 본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담자가 분석가를 찾아와서 호소하는 여러 가지 표현 방식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나의 진정한 모습은 그게 아닌데,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즉, 시각의 영역을 바라볼 때, 시각의 영역을 문제시할 때 그 시각의 영역을 지탱하고 있는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초과라는 거예요. 초과. 그 초과가 응시의 형태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응시만을 가지고 결국 공격적인 초자에 대한 설명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그 스크린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화된 신의 응시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응시는 그런 방식으로도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얼굴 없는 응시로도 등장한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공포 영화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응시의 출현들은 얼굴 없는 응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응시가 신경증의 세계에선 어쨌든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아무리 공격을 받고 아무리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해도 그것이 실제라고 느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는 자살을 선택한다 해도 그것이 실제의 공격이라고 느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너무 안 좋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뜨거워서 너무 나를 오해하는 것 같고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서 나는 차라리 자살을 선택하겠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에도 그 사람들의
시선을 실제라고 말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현병의 세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레버의 경우와 같이 조현병의 세계에서는 그걸 실제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때로는 그게 성애적으로 지각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자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조현병의 세계에서. 그래서 남성의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옷을, 여자의 옷을 입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슈레버 판사가 응시의 대상으로 설정했던 것은 남자 신이니까, 남자 신에게 성애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노출시키려고 여성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착의 세계에서도 그 응시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룬다라는 거예요. 의복도착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의복을 내가 특정한 의복의 도착을 가지고 있어 그걸 입는다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입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군가가 시각의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있는 누군가라는 것이죠. 그게 응시의 주체라는 거예요. 응시의 주체. 존재하지는 않지만 성도착의 세계에서는 쾌락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으로 작동하는 대타자. 여기서 말해지는 이 대타자는 상징계의 그 대타자가 아니고, 즉 거세된 대타자가 아니고 거세되지 않은 대타자. 제가 일전에 인신공양의 세계에서 작동하던 신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종류의 대타자. 즉 쾌락을 포기하지 않은 대타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착의 주체에게 쾌락을 줄 수 있는 대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문신의 문화도 바로 이 응시와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문신을 한다는 행위, 타투를 한다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물론 유행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서 나도 했어 라고 할 수는 있는 문제이지만, 타투의 문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 분명히 엄청난 성애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작동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타투를 한번 하면 중독처럼 점점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점점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점점 더 응시의 자신을 더 적극적으로 노출시키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타투는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몸뚱아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복도착의 세계에서는 옷을 통해서 그렇게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차원, 즉 피부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피부는, 이 신체는 어떤 곳인가요? 주의상스가 상실된 것이잖아요. 제가 이 수업의 초기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신경증자들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신체는 쾌락이 박탈된 장소이다라는 것. 그런데 그 쾌락을 다시 끌어내기 위해서 의복도착이라든지 노출증이라든지 혹은 마조이즘의 그 폭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자신을 던져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타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타투 역시 성도착의 어떤 특정한 구조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온몸에 문신을 새기는 행위는 결국 그 신체의 주의상스를 끌어내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의상스가 끌어당겨지기 위해서는 응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군가는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시의 대타자라는 거죠. 즉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리고 이 비슷한 문화가 여러분 종교의 세계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이 돼요. 기독교의 세계, 이슬람의 세계, 혹은 불교의 세계에서 이 응시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주의상스를 탐닉하는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견된다는 거죠. 종교를 연구하는 방식으로도 우리는 락강의 정신분석이 발견해낸 그 응시와 관련된 주의상스를 상당히 풍부한 방식으로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해 왔던 게 그런 방식으로 종교를 연구하는 게 어떨까? 그런 방식으로 종교에 관련된 종교 인류학을 연구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먼저 제가 젊었을 때 전공을 했던 미술의 영역에서 그런 방식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런 책을 썼던 게 제 초기의 책들인 거죠. 락강의 루브르라는 책에서 다루었던 내용, 이 루브르 박물관이잖아요. 거기서는 제가 응시를 주인공으로 해서 어떻게 박물관, 미술관이 구성이 되는지를 설명을 했던 그런 시절의 연구 시절의 텍스트인데, 거기서 제가 제시하려고 했던 논제는 이런 거예요. 이
미술관이란 어떤 장소인가? 미술, 그림이란 어떤 장소인가? 그것은 시각에 관련된 쾌락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장소인 것이잖아요. 그림은 시각적인 시각예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술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전제 속에서 실천되는 행위들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각을 통해서 쾌락을 탐닉하기보다는 우리가 응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미지들을 배열하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락강의 논점이기도 했었어요. 그림은 왜 그려지는가? 그 안에 응시를 가두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시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수많은 시각예술 작품들을 이런 박물관에 잔뜩 모아놓고 전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이 안에 적어놨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특히 이 미술관은 조명 시설이 아주 열악해요. 루브르 박물관은. 그래서 저녁 노을이 질 때쯤 이후에는 박물관이 굉장히 어두워지는 걸 알 수 있죠.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오히려 거기에 유폐되어 있던 응시들이 다시 출현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즉 문명은 응시를 길들이지만 언제나 실패한다라는 논점이었어요. 그리고 악마의 이야기라는 책에서는 듀샹에 대한 작품들을 다루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응시를 가두려고 하는 미술이 근대 르네상스 미술이었다면, 그리고 이 루브르 박물관은 르네상스 미술관인 것이잖아요. 근대 미술들이 즉 19세기 중엽까지의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시기의 미술 작품들인 것이죠. 즉 응시를 적극적으로 가두려고 하고 시각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세계를 상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서구 문명의 예술 작품들이 전시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특정한 시기 이후에는 오히려 그 응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응시에 대해서 억압하기보다는 그 응시의 죽음 충동을 이용하려는 미술들이 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듀샹을 그 대표적인 미술가로 소개를 했었죠. 그리고 지난 수업에서 여러분들의 그 듀샹의 여러분들은 아니군요. 바디오 존재와 사건 강의 수업에서 그 듀샹의 미술이 어떻게 그 응시를 출현시키는 방식으로 레디메이드를 전개시켜 나가는지를, 그 형식을 전개시켜 나가는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루오라는 작품의 예술가의 작품들을 설명해 드렸었죠. 어떻게 특정 시기에는 그 응시를 가두려고 하다가 어떤 특정 시점부터는 다시 응시를 불러내기 시작했는가. 근데 그 응시를 다시 불러내는 그러한 행동들은 결국 새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해 왔었어요. 그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악마의 이야기라는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왜냐하면 그 응시를 적극적으로 불러내는 시기가 사실은 르네상스 이전의 시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르네상스 이전에 우리가 서구 중세라고 부르는 시점에서는 그 응시가 출몰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저항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신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악마의 이야기에서 전개시켰던 논점이 뭐냐면 바로 19세기 말 이후로는 중세가 다시 회귀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중세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특히 응시와 관련된 인류의 태도는 중세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만 빼고, 신이 죽었다라는 것만 빼고 신이 죽은 중세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작품만 더 덧붙여 보여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이거 락강이 루브르에서 제가 결국은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건축 양식을 설명하는 논점들이 가능하겠지만 락강의 논점을 빌어온다면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론들을 소개했던 부분인데, 바로 이 궁룡 천장을 왜 만들려고 했는가라는 문제. 이거 만들기가 쉽지 않은 기술이거든요. 저렇게 천장을 높이 만들어서 궁룡의 형태로, 원형의 형태로 빈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인류의 그 고군분투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텅 빈,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경제적인 방식으로, 경제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공간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저게 뭐 사람이 매달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의 경제적인 방식으로 본다면,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이런 공간의 설정은 전혀 우리가 건축물이란 인간이 들어가서 편하게 살기 위한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해명은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죠. 그럼 왜 저렇게 했는가 하면 바로 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부터 다시 고딕 양식으로 이어지는 이 궁룡 천장의 문화는 결국
저 허공의 공백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텅 빈 공백을 안정적인 방식으로 사로잡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들판에 나가도 공백을 발견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신도들이 혹은 수도승들이, 수도자들이 들판에 나가서 거기서 광야에서 만나는 그 공백과 마주하고 그 공백을 하나님의 시선과 응시로서 체험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성당 건축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하면 바로 그렇게 출현하는 신의 응시를 보다 안정적인 방식으로 인간이 조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라는 거예요. 즉 신의 응시를 덜 불안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엄함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이 응시와 조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을 결국 뭐가 채우는가 하면 처음에는 음악이 채웠어요. 이 음악이,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의 음악이 저 공백의 공간을 채움으로써 저 공백의 응시를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아름다움이 존재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파이프 오르간의 그 음악과 함께 고딕 양식으로 넘어가면 화려한 채색의 창으로부터 필터링 되어서 들어오는 아름다운 색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 공백을 어떻게 인간이 그 웅장함과 거룩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응시의 불안에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조우할 수 있는가, 즉 신의 응시를 어떻게 보다 안정적인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가가 성당 건축물의 목표라는 거예요. 당연한 목표인 것이죠. 성당 건축물을 왜 지었겠어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자 짓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당이 건축되는 목표는 신과 만나는 일종의 극장을 만드는 것이죠. 신의 응시가 안정적으로 출현해서 인간과 조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황이 설정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미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온다면 이렇습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무언가가 재현되었다라는 거예요. 재현되었다라는 것은 그곳에 그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아. 우리의 자아는 이미지처럼 구성되어 있어요. 자아는 사회적인 고정관념이 나에게 비추어 놓은 이미지의 어떤 특정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아는 무엇에 의해서 지배되는가 하면 바로 락강의 이론들을 덧붙여 보자면 부성적인 은유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거예요. 부성적인 은유. 부성적인 은유라는 것은 부성적인 기표가 우리의 이미지를 통제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 부성적인 은유는 결국 한 개인의 개인사, 개인의 역사의 계보를 규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부모 혹은 나의 가족의 이미지가 바로 이 부성적인 은유를 통해서 구성된다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인간의 정체성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흔들리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었던 이 부성적 은유의 기능과 그 힘을 재확인할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입양아들이에요. 입양인들이 왜 그렇게 해외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해외로 입양이 되어 갔다가 왜 그렇게 자신의 부모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지는 이런 방식으로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의 부성적 은유의 세계를 다시 되찾고자 하는 노력이 그들에게 항상 아주 중요한 결여처럼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잘 살고 있잖아요.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부모를 외국에서 만나서 잘 살고 있는 입양인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죠. 상당한 불안을 안고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부모를 찾으려고 하죠. 그 찾는 부모가 어떤 의미에서는 상식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럴듯하고 멀쩡하고 좋은 사람일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버린 부모니까. 물론 각자의 사연이 있겠지만 어쨌든 불안한 일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모를 다시 찾는다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를, 자신의 개인사의 시작점이 된 그 역사를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개인사가 다시 쓰여지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에 어떤 부성적 은유가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확인하고 나서 다시는 만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그 부모를 그렇게 어렵게 찾고 홀트하던 목재에 가서 여러 가지
절차 속에서, 아주 어려운 절차 속에서 어렵게 자신의 부모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난 뒤에는 평생 다시 안 보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확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 부성적 은유가 작동하는 것을 다시 만나고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결국 한 사람의 자아의 이미지는 그렇게 단지 사회적인 어떤 반영에 의해서만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징계의 근원적인 장소에서 작동하는 그 부성적 기능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이미지라는 것은 상징계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지 자체가 혼자 떠돌아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자 떠돌아다니는 이미지를 도모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빌 비올라의 그런 작품들인 거예요. 그런 예술가들은 오히려 그런 이미지들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런 초과하는 이미지들. 그래서 그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출해내고 구성해내어서 우리의 개인적인 자아의 이미지들이 상징계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나가도록 만들죠. 다른 이미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주목하고 제가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한 15년 전에 썼던 석사 논문에서 빌 비올라의 작품을 주제로 해서 이론들을 전개시켜 봤었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외제 언어적 이미지라는 것이었어요. 외제 언어적 이미지, 언어 외제적 이미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했을 때 이마저 엑스트라 랑귀스틱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미지들이 언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술가들은 왜 그런 이미지에 더 끌리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텍스트였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미지가 언어에 지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정신의학자들 혹은 프로디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혹은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즉 우리의 자아의 이미지가 추구하려고 할 때는 그것을 상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일반적인 심리학에 기반을 둔 인간 치료의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의 이미지가 초과하려고 할 때, 어떤 특정한 불안 때문에 혹은 증상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가 붕괴되려고 할 때, 자, 그런 이미지의 불안과 붕괴를 안정화시켜주는 상징계의 언어를 도입하는 것이 기본적인 심리치료예요. 크게 말하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역사가 지금 현재만 일어나는, 그 심리학이 발명된 이후로 혹은 상담이 발명된 이후로 혹은 프로이트 정신분석이 발명된 이후로 지금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최근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주술사들이, 이미 기독교의 퇴마사들이, 혹은 이미 고해성사를 진행하는 신부님들이 그런 일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의 출몰하는 이질적인 이미지, 조금 전에 제가 논문의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그 언어 외제적인 이미지가 출몰할 때 그러한 출몰을 차단하고 제어하고 안정화시키는 과정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문명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명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문명의 작동의 배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연구하고 그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문명이 구성되는 방식을 탐사해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파문당한 락강의 제자인, 스스로를 파문했죠. 락강의 제자였던 르장드르라는 사람,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의 미스테리라고 하죠. 신비, 우리 자신의 신비, 우리 자신의 알 수 없는 이미지를 어떻게 문명은 언어화하는가, 그걸 지배하는가. 자, 이 구도가 결국 문명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자신의 미스테리를
자신의 신비를 혹은 탄생과 죽음의 그 신비와 혹은 죽음 충동의 파괴력을 어떻게 안정화시키려고 하는가, 상징화시키려고 하는가, 이게 문명의 절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르장드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울 속의 신이라는 텍스트예요. 거기서 서문쯤에 이 사람의 이 텍스트는 강의록인데, 이건 역시 강의록인데 서문쯤에 자신의 연구와 방향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해석해드리면서 이 사람의 관점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L'homme porte en lui le miroir, il le sait, non sur le mode de l'objectivation scientifique, mais sur le mode de la rencontre des images, précisément autant dire de l'aliénation et du déchirement.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거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과학적 객관화의 양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광기와 파열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들에 관한 조우의 양태의 거울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다. 자, 거울이 메인이 되는 개념이에요. 이 사람한테. 우리 모두 거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울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락강의 거울 단계와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거울 단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는 이 르장드르가 말하는 거울의 이미지, 거울에 관련된 개념, 컨셉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자, 우리 다 거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제가 거울 단계 설명을 해드렸던 거죠. 우리는 거울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울 속에는 신이 있다라는 거죠. 신이 이것이 너의 이미지야. 이것을 받아들여. 이렇게 봐야 해라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인용해서 말해진 것처럼 그건 과학적인 객관화된 양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거울 속에서 보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는 과학적인 객관적인 양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오히려 과학자들이 그러한 거울이 일그러지고 왜곡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그 이미지를 보게 되는가, 혹은 그 거울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하면 그 이미지들을 우리가 보고 광기나 파열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방어적인 방식으로 이 이미지의 거울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 너머를 보게 되면 우리는 광기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광기와 아주 미세한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 한치의 거리만 우리가 넘어서면 그 너머를 보게 되면 우리는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광기를 심지어 때로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거 경험하기 때문에 정신분석가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은 바로 몇 센치만 옆으로 나가게 되면 광기와 파열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태위태하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거죠. 어떤 종류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 이미지, 이마주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재현이에요. 재현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울 속에 있는 걸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건 재현된 것이죠. 재현된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이미지는 재현된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날 것 그 자체로서의 이미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상식적인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컵을 본다면 이 컵은 그냥 나에게 보여지는 거지, 자기의 이미지를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 재현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컵 자체는 볼 수가 없죠. 이 컵 자체의 이미지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컵 자체가 자신을 드러내는 그 색과 그 빛과 그 정동을, 시각적인 정동을 그냥 마주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재현시킨다는 거죠. 리프리젠테이션 된다는, 그냥 프리젠테이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컵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컵인지 이미 알잖아요, 저는. 그렇다면 이미 저는 컵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아, 이거 잘 깨지겠구나, 아니면 아, 이거 투명하구나, 이거 뭐 카페에서 쓸 수 있겠네, 그런데 집에서 쓰기에는 좀 불안불안하네, 아, 예를 들면 우리 집에는 애들이 있어서 이거 안 되겠네. 컵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이것 자체의 이미지와 만날 수는 없어요. 항상 리프리젠테이션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그것을 리프리젠테이션 하는가 하면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누가 만들었나요?
우리 사회의 대타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다시 보여지게 리프리젠테이션 하도록 만드는 것에는 상징계의 권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미지라는 개념은 실제와 있는 그것 자체로서의 실제와 상징계, 언어 사이에 작동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지는 그렇게 실제와 상징 사이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이미지는 결국 이 이미지가 이미지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존재를 필요로 해요. 그걸 락강은 대타자의 대타자라고 불러요. 대타자는 언어의 세계인데 이 대타자가 옳고 정당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증해주는 또 다른 대타자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정관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정관념은 대타자의 세계예요. 하지만 이 고정관념은 옳은 거야. 이거는 하나의 관념이야. 그러니까 이 관념에 우리가 의존해서 재현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 라고 믿게 될 수 있으려면 이 고정관념이 옳다라고 말해주는 또 하나의 고정관념이 있어야 돼요. 보증해주는. 그걸 대타자의 대타자 로트르라고 락강은 부르는데 여기서 르장드르는 그것을 제3자라고 불러요. 티에라고 부르죠. 제3자라고 부르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인 자아는, 우리의 이미지는 체제화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르장드르가 그것을 표현하는 아주 오래된 라틴어를 사용을 하죠. 비탐 인스티투에레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로마 시대 때부터 사용되어 왔던 그런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체제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스티튜트가 그것을 떠맡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이미지들은 그렇게 체제화되어 있다는, 여러분들의 삶의 이미지는 체제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광기의 세계로 내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체제화되는지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상당히 규격화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이미지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강한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지탱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르장드르는 신성이라고 불러요. 신성함이 우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신성함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그 종교적 감정에 의해서 신성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신성함이 이제 르장드르는 서구인이니까, 프랑스 사람이니까 어떻게 유럽의 현재를 구성해냈는지를 탐사하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이 로마법까지 가게 돼요. 어떻게 로마법과 기독교가 융합되는 방식으로 서구 문명을 체제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 연구에는 그 로마법, 교회법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라는 일신교를 수용하면서 서구인들의 삶의 자아의 이미지를 규격화시키기 시작했는지를 탐사해 나가는 그런 연구들이 수십 년째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합법성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이미지는 합법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미지는 합법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어떻게 제정하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삶의 그 다양한 파편적인 영역들을 어떻게 한데 모으고 그것을 규격화시키는 수 있는지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실증적인 법들이 우리의 삶의 자아의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권력을 통해서 작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론들을 전개시켜 나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도구들은 그 거울 이론과 같은 것도 있고, 동시에 신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규범화된 세계를 살아가는데 인간의 세계는 규범화된 세계예요. 실용적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규범화되어 있어요. 실용적이라면 더우면 그냥 옷을 다 벗어버리겠죠. 뭐 동물들의 세계처럼. 그런데 우리는 양복 입고, 이 더위에도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다니기도 해요. 왜냐하면 규범화된 차원에서 우리의 자아가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규범화할 때에는 버려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우리의 개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규범화시킬 때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분리시켜낸다라는 거죠. 그걸 락강은 실제라고 불러요. 우리의 신체 그 자체라고 부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체를 박탈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는 상징화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 정체성이
타자를 찾아내어서 우리 안에 있는 타자를 찾아내어서 작은 타자예요. 즉 증상이죠. 그걸 배제시키고 배격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이 규정된 규범화된 이미지의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인간 혹은 인류 전체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무의식과 그 사람의 신체와 그 사람의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를 탐사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사람 자신의 어떤 개인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법적인 체계와 그 규범의 체계의 역사까지 다 연구해보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우리 앞에 분석가 앞에 존재하는 내담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판을 해요. 락강을 비판을 해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영역 안에만 연구를 집중시키느냐. 공동체를 연구해야 된다. 공동체를 연구하고 공동체에 관련된 담론들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락강의 세미나를 보면 그런 언급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지만 락강은 자신의 연구를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미시주의적인 차원, 즉 심리와 신체의 환원주의적인 차원에 한정시키는 듯한 태도를 보여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연구자로서의 정직함이라고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한다.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내 능력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락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응시를 통해서 미술과 건축물을 바라보는 다양한 아주 뛰어난 이론적인 암시들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개시키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미학자들, 내가 아이디어 줄 테니까 당신들이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예요. 락강이 이 응시라는 개념을 통해서 미술의 세계를 설명하면서 스스로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멋진 아이디어가 있는데 근데 이건 나는 미학자는 아니니까 당신들이 한번 해봐라 라고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많이 보여요. 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강은 굉장히 임상가로서 자신을 제한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쳐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20세기와 21세기 인문학이 어디서든 락강을 불러오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긴 하죠. 자, 그런데 르장드르는 그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공식화해야 한다는 거, 연구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죠. 한 인간을 탐사할 때는 결국 그 인간의 무의식과 개인사만 탐사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정신분석가로서의 타이틀을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은 그 인문학적인 연구기관에 그 프랑스의 국책연구기관에 들어가고 외교관으로도 활동을 하면서 유네스코 같은 것에도 참여해서 거기서 뛰어난 연구자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연구의 영역을 확장시키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신분석의 위상과 실질적인 절차, 정신분석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마지막 강의로서 르장드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자, 이렇습니다. 결국 정신분석가라는 존재는 어디까지 연구의 영역을 한정시킬 수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정신분석가는 결국 한 사람의 개인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인가? 그러니까 정신분석가가 연구자여야만 한다는 건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기술을 습득해서 그것을 적용시키는 그런 임상적인 실천만 하는 존재는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번의 내담자가 새로운 역사를 가지고 등장하기 때문에 새롭게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음번 내담자를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의 한계 안에서는 결국 연구를 통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어떤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즉 프로이트와 락강이 보여주었던 행보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결국 좋은 정신분석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연구할 것인가의 문제가 또한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르장드르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만 하는가? 제 생각은 이래요. 우리 LPI가 추구하는 연구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결국 정신분석을 인류학의 차원으로까지 확장시켜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 내담자와 한 개인을 구성하는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인 법체계와 실질적인 인류학적인 이해의 영역을 우리가 도외시한다면 한 개인의 협소한 영역도 이해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걸 설명하면서 자 이제 다시 르장드르의 이론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래요.
그걸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조금 전에는 신성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탱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세속화되어 있지 않았냐?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나라도 젊은 인구들이 계속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힘을 잃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신성 따위는 없는 세계 아닌가? 우리는 그냥 실용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오늘날에는 이 신성의 세계, 신의 자리를 뭐가 대체하고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영적이고 초월적인 방식으로 이성이라는 문자가 대체하고 있다라는. 우리는 이 이성을 마치 과거에 하나님에게 부여했던 그 신성의 위상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성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성적이 좀 되어봐라는 방식으로 상당히 초월적이고 상당히 환영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이 좀 되어보세요라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하는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말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서구는 예전에는 이걸 일신교적인 규범에 부여했어요. 일신교, 즉 기독교죠. 서구에선 기독교죠. 기독교가 이처럼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21세기의 서구는 혹은 아시아도 마찬가지죠. 현재는 그렇게 되어버렸죠. 결국 이성이라는 문자가 대문자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즉 과학적 지식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과학적 지식이 종교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장드르가 이렇게 얘기해요. 언어 이성의 권력은 생물학과 경영학에서 아주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학의 영역은 생물학과 경영학이라는 거예요. 생물학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 생물학이라는 건 DNA에 관련된 유전학까지 다 포함하는 것인데, 우리가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떤 존재를 알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 것 같은 그런 지식의 권력이 행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는 나 자신의 신체를 통해서 어떻게 경영을 하게 되면, 이 경영이라는 건 뭐 돈을 경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삶을 경영하는 것이기도 해요.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어떻게 행복을 관리하고 어떻게 쾌락을 취하고, 이 모든 경영에 관련된, 그래서 어떻게 이윤을 남기게 되고, 이런 경영에 관련된 과학적 지식이 현재는 종교처럼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몇 가지 기표들이 있어. 예를 들면 민주주의. 이건 이제 서구의 문제이기는 하죠.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가 되었어요. 이제는 민주화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뭐 중국은 아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그렇게 신성시되는 개념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미국이 보여주는, 혹은 러시아와 분쟁 관계 속에서 우크라이나와 뭐 미국과 서구가 보여주는 어떤 일련의 사태들을 관찰해 본다면,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과거에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준하는 위상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제는 뭐 요즘에 그 경제 평론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거에 지난 40년간은 결국 자유무역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기보다는 이윤이 작동하는, 즉 경영이 지배되는 세계에서, 경영이라는 것, 이윤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모든 다른 이데올로기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드는 시대였는데, 이제 러시아의 침공에 의해서 다시 신냉전 혹은 제3의 냉전의 시대가 벌어지면서 결국은 민주주의 진영과 그렇지 않은 독재 권력의 진영이 나뉘는, 자, 그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종교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결국 신성의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종교를 밀어냈지만 다른 종교를 지금 수용하고 그 종교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시대를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르장드르는 이마고 데이라고 불러요. 신의 이미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기표가 신의 이미지의 위상에 올라가서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강력한 권력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단순히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7, 80년대 철학자들 중에는 해체주의 철학자들이나 급진적인 진보적인 철학자들은 자, 이런 걸 다 해체하고 인간을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끝맺는 그런 경향의 논지들이 있었는데, 르장드르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신성한 문자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규범화시키는 권력으로 작동시키는 건 인간이 자신의 문명을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는 근본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안에서 그 권력이 어떤 특정한 지점에 집중되는 방식으로 모순을 과도하게 일으키면 그것을 갱신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성, 과학, 민주주의 혹은 개인의 행복 혹은 시민의 권리, 자, 이런 것들이 현재 서구를, 그리고 사실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한국을 지탱하고 있는, 물론 그 근원적인 흐름의 기원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어쨌든 한국과 서구를 지탱하고 있는, 자, 근원적인 이름들이라는 거죠. 기표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성한 권력에 의해서 지탱되는 이미지들의 세계, 재현의 세계라고 부르고, 그 신성한 권력을 제3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제3자, 티에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우리 자신을 재현시키고 규범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제, 우리의 광기, 라강은 세미나 7에서 이걸 이웃이라고 불렀어요. 이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웃이라고 불렀죠. 이건 프로이트의 논점을 가지고 와서 해명했던 것이긴 한데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 광기, 우리의 이웃, 우리가 어깨를 맞대고 있지만 외면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광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이런 신성함의 우리를 내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전 논지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응시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감시하는 초자의 역할도 하지만 초자라는 것은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우리에게 그것이 공격의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초과하게 되면 우리를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웃하려 하지 않았던 실제의 그 광기가 우리 안으로 오히려 역습해 들어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르장드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Nous ne vivons que par rapport à cette coupure et dans la proximité de la folie, la recherche de l'autre en nous.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절과 광기에 근접한 곳에 살고 있을 뿐인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발견되는 타자의 탐사에 대한 광기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해명하는 문장이죠. 우리가 어떤 광기와 근접한 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웃과 근접한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광기는 사실 우리 안에서도 다시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발견되는 타자를 탐사하려는 광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부터 우리를 구별하는 방식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도 우리와 다른 걸 찾아 헤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으면 그걸 말살하려고 또 다른 광기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구인들이 결국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사건들을 해명하는 방식이잖아요. 타자를 우리 안에서 다시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 타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광기 속에서 우리 안에 또 다른 타자가 있는지를 항상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찾으면 그걸 말살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증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폭되는지를 해명하는 설명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Le traitement de l'énigme subjective par le phénomène institutionnel. Comment s'organise le maniement de l'image de l'homme pour la reproduction de l'homme et des sociétés.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도적 현상을 통해 처리되는 개인적 신비, 인간과 사회의 재생산을 위해 어떻게 인간의 이미지에 대한 조작이 조직되는가.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도적인 현상은 우리의 개인의 이미지를 규범화시킨다라고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문명 속에 살고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의학적인, 심리학적인 행위들, 종교적인 행위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제도적인 권력이 대상으로 해서 억압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르장들의 표현에 의한다면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우리 자신의 신비라는 거죠. 개인적인 신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개인적인 신비가 배척되어야만 하나의 사회가, 하나의 개인의 이미지가 조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초반부에 여러분들에게 빌비올라의 작품을 보여드린 거예요. 빌비올라는 이 개인적인 신비의 이미지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려고 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강조하려고 하죠. 그 광기의 이미지가 그 규범화되지 않은 영역에서 벌어지는 그 인간의 이미지를 규범화시키는 두 가지 요소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우리를 매혹시키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죠. 그 두 가지는 시간과 공간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규범화된 방식으로 받아들이려면 규범화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규범화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계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근데 이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죠. 이건 전 세계가 약속한 시간에 규범된 틀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간이란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사물들이 변화해 나갈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강력하게 그 시간이라는 걸 준수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아주 일상에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이미지를 분절하는 현상들을 우리는 그렇게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3차원이라는 공간을 설정해 놓고 그 공간을 통해서 일상을 살아가요. 이 공간의 붕괴가 우리에게 어떤 낯선 경험을 만들어 주는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미로와 같은 장소이죠. 혹은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설치해 내므로써 인간에게 새로운 경험을 부여하려는 여러 가지 설치 미술들, 현대 미술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죠. 자,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규범 속에서 이미지를 받아들여야 결국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안정적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빌비올라의 작품은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든지 시간을 느리게 흐르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물속으로 사람이 떨어지는 방식의 아주 특별한 경험을 촬영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교란시켜서 결국은 어떻게 신비로운 이미지가 출현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경험토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보통 빌비올라의 작품이 전시되는 공간들이 선택된 공간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오래된 성당의 어두컴컴한 예배당과 같은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에 있는 그 까타콤브라고 하는 파리의 그 로마 시대의 납골당이라든지 아주 지하의 어두운 장소에 이런 이미지들을 낯설게 문득 만나도록 만듦으로써 이걸 보게 되는 관객이 특별한 경험을, 아주 개인적인, 다시 말해서 규범화되지 않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조직해낸다라는 거죠. 반대의 입장에서 조직해내는 이미지를 조직해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거예요. 과연 그렇게 우리의 존재와 이미지와 자아를 규범화시키는 것이 전부인가?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있어요. 많은 정신의학자들이 있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락강의 임상의 절차들을 소개해드린 바에 의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규범적인 영역에서 빠져나가는 증상을 락강은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힘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락강을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규범화의 영역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규범화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규범화는 언제나 강력하고 규범화는 언제나 우리를 초과적으로 지배한다, 너무 많이 지배한다라는 게 락강의 입장이고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락강이 그렇게 예를 들면 제임스 조이스와 같은 혹은 여러 가지 예술가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도 그런 의미에서라는 것이죠. 그냥 그 제임스 조이스나 그런 어떤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문화인으로서, 락강도 문화인이었으니까 교양인으로서 그거 참 좋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락강이 세미나에서 그런 작품들을 언급할 때에는 자신의 이론적인 전개와 그것들이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교양인이니까 그런 예술작품도 이해할 수 있어 라는 수준에 잘난 체하려고 그런 예술작품을, 제임스 조이스의 문학작품을 언급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규범화된 세계로부터 빠져나가는 것, 지금 르장들은 개인적인 신비,
라고 표현하는 이 신비로운 경험을 보존하는 것 자체가 락카니안 정신분석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것이죠. 한 개인의 조금 전에는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실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실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그야말로 신비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존재는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상적이고 평범한 존재일 수가 없다는 거. 한 개인의 신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데 문명은 그것을 규격화시키고 규범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르장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Qu'est-ce que instituer les images? Là-dessus, le savoir-faire des interprètes dans la civilisation du droit civil vacill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미지들을 체제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시민권의 문명 속에서 해석자들의 노하우가 동요한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이 신비로운 이미지들을 끌고 들어가서 그것을 리프레젠테이션하는 그러한 영역은 결국 해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해석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해석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시민권의 문명 속에 법체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도하시빌이라고 표현된 것이 시민의 권리라고 할 수도 있고 민법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예요. 민법. 우리가 민법은 우리 자신의 일상들을 지배하는 법들인 것이잖아요. 그 민법의 세계를 지배하고 그것의 해석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법학자들, 변호사들, 검사들, 자, 그들이 직접적으로 인간의 신비를 재단하고 파악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선 법의 과학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프로이트의 후계자들은 바로 이런 흐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참하는 듯 보인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비를 오히려 전혀 신비롭지 않은 해석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하는 이제는 다시 과학이 되어버린 그 체제를 통해서 분절해서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흐름들이 법학자들의 세계에서 혹은 정신분석학자들의 세계에서 혹은 정신의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럼 정신분석이란 뭐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정신분석은 같은 흐름을 타고 가야만 하는 것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 않은 듯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에 저항하는 것, 이런 흐름에 저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도처럼 보이기는 해요. 예를 들면 락강의 행보를 우리가 관찰해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락강이 항상 학회를 만들잖아요. 락강이라는 사람이 중심에 서면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모여들고 정신분석가들이 모여들어서 학파가 형성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도화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것이 제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락강이 만나게 되는 현실은 매번 이렇게 이미지들을 체제화시키는 또 하나의 제도권인 것이죠. 자, 그걸 락강이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해체시키는 거예요. 해체시키면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면 또 해체시키는 방식으로 결국은 락강이 자신의 연구자로서의 어떤 삶의 궤적에서 매번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이미지들을 체제화시키는 권력의 형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락강의 연구의 행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락강이 파리 8대학의 정신분석 학과를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신의 제자인 자칼랑 밀레에게 맡기고 자신은 절대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죠.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분석이라는 것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정신분석과 유사한 이러한 한 개인의 신비를 체제화시키는 제도권의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락강은 르장드르 이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해요. 르장드르가
중간부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L'une des impasses de notre temps est de tenir pour acquis que la pensée scientifique puisse se produire sur la scène du discours social sans changer de nature. 번역을 하면 이래요. 우리 시대의 난점들 중에 하나는, 자, 여기가 중요해요. 과학적 사유가 그 자신의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사회적 담론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과학의 담화는 과학의 담화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학자가 윤리학자는 아니잖아요. 과학자는 예를 들면 정신의학자, 심리학자는 정신의학을 연구하고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르장드르가 보기에 오늘날의 이 과학자들이 자신의 발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 발화의 속성이 변화하는 걸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에는 몇몇 특정 인물들의 이름을 언급해 놨잖아요. 오은영 씨, 정재승 씨, 유현준이라는 분은 건축가예요. 여러분들 뭐 미디어에서 예능 프로에서도 많이 보셨을 그런 사람이죠. 유튜브도 활발히 하고 계시는 분이고, 김상욱 씨도 박사도 양자 물리학자를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어요. 이건 서구에서, 프랑스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르장드르의 비판에 의한다면 서구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관찰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이름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회 현상이고 이게 오늘날 이 사회가 지탱되는 아주 특수한 방식이라는 것인데,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읽어드리고 또 설명을 해볼게요. Car quel que soit le contenu scientifique de ces dires, l'espace public d'où il s'adresse, espace de pouvoir qui légifère, transforme toute parol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발화들의 과학적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의 발화가 향하는 공공의 영역이자 또한 그것을 법제화하는 권력의 공간은 모든 언어를 변환시킨다. 자, 하나의 발화가 그 속성을 달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 저 오은영 선생이 텔레비전에 요즘 많이 나오시잖아요. 아주 유명한 정신의학자죠. 근데 딱 3분만, 물론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근데 안 보신 분이라면 3분만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냥 지켜보시면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이분은 의사가 아니고 뭔가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건 과학의 언어가 아니고 규범의 언어라는 것이죠. 아, 이분이 이제 관찰을 하잖아요. 뭐 관찰 TV 같은 걸 참여하시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대화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부의 모습들을 여러 명 관찰한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잖아요. 일종의 진단이죠. 이 부분은 뭐가 문제다. 이 부분은 뭐가 문제다. 그런데 물론 이 오은영 씨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만드는 그 제작자들, 방송 PD들의 의식도 사실상 지금 르장드르가 지적하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를 하면 엄청난 감탄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뭔가 숨겨졌던 진리가 폭로되는 듯한 느낌의 그런 이미지들이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오은영 선생의 미디어 출연에서만 등장하는 특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재승이라는 분은 누구시 아시나요? 이게 뇌과학자이세요. 그 카이스트 교수이시죠. 이분의 전공은 어디인가 하면 인간의 뇌의 생물학적인 구조예요. 어떻게 뉴런들이 작동하는지, 뇌가 어떻게 기억을 담당하는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말씀을 보세요. 뇌의 뉴런들을 관찰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규범의 차원에서 해석하시죠. 조금 더 나가면 유현준이란 분도 그래요. 이분은 건축가잖아요. 집을 어떻게 짓는지를 연구하시는 분이죠. 물론 집을 어떻게 짓는지를 알려면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한 발짝 더 나아가죠. 이분의 발화는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 인간이란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하는지,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행복을 영위하는지와 같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관련된 담화들로 이 건축에 관련된 담화가 속성을 달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김상욱 박사도 마찬가지고,
양자 물리학이 우리의 인생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이분에 의한다면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양자 물리학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연구 영역을 벗어나서 월권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 월권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모든 담화가 지금 르장드르가 우리에게 설명해 왔던 것처럼 어떤 지배적인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담화는 더 이상 그것이 원래 속해 있었던 속성의 담화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담화가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규범화하고 이미지를 재현시키는 담화의 권력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르장드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지금 21세기라고 하는 세속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 즉 탈종교화된 세계를 살고 있지만 종교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담화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담화에 의해서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정체성은 규정되고 설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락가니안 정신분석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니까 덧붙이면 이렇습니다. 락가니안 정신분석은 저들의 담화에 참여해야 되는가? 락강의 답은 굉장히 단호해요.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런 담화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안정화시키는 건 사실이지만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유한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유한하게 만든다는 것은 한계 안에 가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락강은, 인간은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 윤리적인 명제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창조론적 윤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윤리라는 것이 있다면, 정신분석이 추구해야만 하는 윤리라는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새롭게 발명될 것으로서의 윤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저런 담화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정신분석가들이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락가니안 정신분석가가 저런 담화에 참여하게 되면 스스로의 지향점과 충돌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미 존재한 언어의 권력에 의해서 한정시키는데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실 때 이 영상을 보고 일상을 살아가실 때 답이 되지는 않지만 질문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린 내용에 덧붙여서 락강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드리고 해석 없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락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리에 대해서.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는 반만 말해진다라고 얘기하죠. La vérité midi. 진리는 반만 말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est que nulle évocation de la vérité ne peut se faire qu'à indiquer qu'elle nous est accessible que d'un mi-dire, qu'elle ne peut se dire tout entière, pour la raison qu'au-delà de sa moitié, il n'y a rien à dir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진리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다음의 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립될 뿐입니다. 즉 진리는 우리에게 절반만 말해지는 것으로 접근 가능하며 전부 말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반 너머에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공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 그리고 5회로 진행된 특강을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여러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